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신지인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아주대학교의 입학전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곧 다가오는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석혜정 입학처장님의 인사 말씀과 이어서 이윤실 입학사정관의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해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심리학과, 생명과학과, 약학과에 합격한 2022학년도 신입생 3명의 합격수기 발표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종료 전 만족도 설문조사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경우 채팅창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아주대학교 석혜정 입학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석혜정입니다. 오늘 2022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시철이 다가오니까 수험생들 한창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런 학생들 옆에서 도와주시느라, 보살펴 주시느라 다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주대 학교 입학 전형 컨퍼런스는 아주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형 이해도를 높이며 질의응답을 통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계실 수험생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만큼 많은 분들에게 아주대학교의 입학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게 돼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니까 아주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역시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서 재학생들의 생생한 합격수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꿀팁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혜정 입학처장님께서 입학전형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소개, 아주대학교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새롭게 신설 개편된 학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해 주실 아주대학교 이윤실 입학사정관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윤실 입학사정관입니다. 먼저 2022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는 아주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입학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듣는 것처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학 전형과 입시 결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꿀팁까지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주대학교 2022년 입학전형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65%의 학생들을 수시로 선발하고 34%의 학생들을 정시로 선발합니다. 매해 인원이 조금씩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주대학교는 수시를 많이 뽑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전형별로 인원과 전형을 안내드리면 일단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41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논술 전형에서는 172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한 실기 전형에서는 3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대학교는 수시의 문이 넓게 열려 있고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전형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름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전년도와는 달리 올해 같은 경우 교과 100%를 평가하는데 계열과 학년 그리고 과목별의 가중치가 없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의 과목들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어 그리고 수학, 영어, 탐구 중에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계신다면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9월 23일까지 학생들의 명단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에이스 전형과 SW 융합인재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이스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1단계에서 100%로 서류 평가를 하고 그리고 3배수의 학생들을 2단계에서 면접합니다. 그리고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평가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에이스 전형의 경우에는 의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의학과와 약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의학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중 택일, 영어, 과탐 2과목의 평균의 등급 합이 6 이내여야 되고 약학과의 경우에는 7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과탐의 경우 2과목의 평균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 1등급이 나오고 한 과목이 2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1.5로 계산돼서 만약에 등급합이 의학과의 경우 6.5가 된다면 불합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SW 융합인재 전형입니다. SW 융합인재 전형에서는 소프트웨어학과의 학생을 3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에이스 전형에서도 소프트웨어학과에서 20명을 선발하지만 SW 융합인재 전형에서는 에이스 전형보다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학이나 과학의 깊이가 훨씬 더 깊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과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입니다. 각 세부 지원 자격에 대한 것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다산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1전형과 고른기회 2전형이 있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다산인재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다산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며 다산형 인재의 핵심 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산형 인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에이스 전형과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서류평가에서 보는 5가지 역량은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입니다.
에이스 전형의 배점을 보시면 학업 역량은 28점, 목표 의식 17점, 자기주도성 20점, 공동체 의식 15점, 성실성 20점으로 이것을 오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밸런스가 이루어진 오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생활 안에서 이러한 5가지 역량들을 골고루 하고 밸런스 있게 갖춰온 학생들이라면 에이스 전형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산인재 전형을 보시면 학업 역량과 목표의식, 자기주도성의 합이 80점이 넘어갑니다. 즉 에이스 전형보다 지원하시는 모집 단위에 대한 학업 역량과 목표의식, 자기주도성이 뚜렷한 학생들은 다산인재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전형의 차이는 이러한 점이 있고 또한 전형의 방법에서는 면접이 에이스 전형은 있고 다산인재는 면접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1전형입니다. 고른기회 1전형의 경우에는 4가지의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시는 지원 자격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혹은 농어촌 도서벽시 출신자 그리고 특성화고교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이 지원 자격에 속하며 자세한 사안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원 자격이 중요한 만큼 각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발송해 주셔야 하고 농어촌 도서벽시 출신자 중 6년 과정의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으므로 접수 전에 관련 서류들에 대한 인지를 반드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2전형입니다. 고른기회 2전형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으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경찰, 소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의 자녀인 사회 기여자가 해당이 되고 또 사회 배려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든 막내든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4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입니다.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의 경우에는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이 학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공군과 MOU를 맺은 학과로 공군의 정보통신 분야의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사회에서는 무기체계가 국방에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무기체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 그리고 신원 조회 등이 패스 앤 페일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신체 검사의 주요 불합격 사유는 모집 요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체력 검정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1.5km, 여학생은 1.2km의 달리기를 일정 시간 내에 완주하셔야 됩니다. 또한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트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신원조사에 대한 서류를 원서 접수 시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트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합격자 전원에게 4년 등록금의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고 졸업 후에는 공군 장교로 임관하시는 특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없이 23명 선발합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80%와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의학계열로 나뉘어서 논술을 치르게 되고 모든 계열들이 120분으로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통합논술, 언어사회 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리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또한 의학계열에는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이 실시가 되는데 과학논술에서는 생명과학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에이스 전형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준수하셔야 되며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4개 합의 등급합이 6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술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을 반영하고 의학과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학 출제 범위에 생명과학 1, 2를 더해서 과학논술을 함께 치르게 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보이시는 출제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논술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년치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왜 7개년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일단 7개년치의 기출문제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7개년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아주대학교의 출제 경향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하는 모의 논술에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모든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잘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열어보시면 출제 의도나 문항의 출제 근거, 문항 해설이나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논술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2022학년도에 아주대학교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경쟁률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은 약 1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10대 1, 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은 7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수능이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치르는 대학이기 때문에 논술의 경쟁률이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종 등록자의 충원 배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충원 배수에 대해서 각 대학마다 수치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주대학교에서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응용화학 생명공학과가 30명을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에는 실제로 291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30명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9.7대 1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이 지원한 291명의 학생들을 모두 평가해서 1등부터 291등까지를 줄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2단계에서 이 1단계 서류평가 점수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하는 30명에서 곱하기 3배수의 학생인 90명의 학생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90명이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면 면접 점수에 따라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를 반영해서 1등부터 90등의 등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최초 합격자로는 저희가 기존에 모집하려는 30명에게 최초 합격을 부여하게 되고 이를 충원 배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충원 배수가 1.8이었는데 이 말은 1.8 곱하기 모집 단위 인원인 30명을 곱하면 54명이 되는데 이 중에 30명은 최초 합격을 한 거고 나머지 24명은 추가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합격 통보는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을 모두 포함해서 54명에게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다음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고 각 전형별로 충원 배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충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입시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실제로 경쟁률이 다소 높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불리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의 경쟁률은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막대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과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전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던 2합 4를 맞췄던 학생들은 대략 30에서 35% 정도의 충족률을 보였었고 이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도 실제 경쟁률 대비에 30에서 35%의 수준 정도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5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50% 정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의 평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의 막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2021학년도의 점수이고 2022학년도에는 수능 최저였던 2합 4였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내신 등급의 평균입니다. 올해 교과 전형에서는 특히 과목별 가중치가 폐지되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관계없이 모두 국영, 수사, 과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지원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입결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학과별로 세부적인 교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교과 전형의 최고 평균 70% 커트라인은 이공계열의 학과인 경우에는 국영수 과를, 인문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국영수 4를 2수 단위만 가중 평균한 학생부 등급의 평균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 모집 단위가 국영수사 과를 반영하고 계열, 학년, 과목별 가중치가 없이 교과 100%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이 입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입시 슬라이드는 공과대학의 입시 결과입니다. 올해 화학공학과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고 기계공학과와 환경안전공학과는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AI 모빌리티 공학과의 경우에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 3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간호대학입니다. 전자공학과, 간호학과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미디어학과의 모집 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생명과학과는 전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5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또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도 올해 5명을 모집합니다. 보시는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학과는 교과 전형에서 충원 배수가 1.0인 경우가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경영대학과 인문대학입니다. 2022학년도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경영학과가 24.6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최저 충족률이 43.5%로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기는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전형 공지사항에서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기를 공지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에 본인의 성적을 입력을 하시면 아주대학교식으로 환산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표 안에 있는 미인정 결석과 출결은 체육우수자 전형에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오로지 내신 등급에 대한 정량 평가가 아니라 학업 역량에 대한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교 내신을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치의 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수강 인원들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의 분포 비율도 함께 고려하고 세트까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업 역량을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신이 주는 어떤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학 사정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가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정하에 어떤 학과에서 3명을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총 18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경쟁률은 6대 1이 되겠죠. 네, 경쟁률은 6대 1이 되고
이 18명의 학생들을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자들은 총 5가지의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자 2인의 평균을 가지고 서류 평가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부 등급의 평균은 물론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단순히 점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특이나 혹은 말씀드렸던 표준편차, 인원이라든지 원점수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서류평가의 점수를 부여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서류평가 점수에 의해서 1등부터 18등까지의 등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저희가 1등부터 18등까지를 정렬했을 때 학생부 등급의 순위를 보시면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내신을 정량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에이스 전형처럼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3명의 모집 인원의 3배수, 즉 3 곱하기 3을 해서 9명까지, 즉 서류평가의 점수 순위대로 1등부터 9등까지에게 1단계 합격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생부의 내신을 정량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빨간 글씨로 보였던 3등, 학생부 순위만으로 3등, 4등, 6등에 해당되었던 학생은 이처럼 1단계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의 면접까지 마치게 되면 1단계 서류평가 점수의 70%와 면접평가 점수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점수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었던 3명에게 최초 합격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추가 합격 통보를 하게 되고 모집 인원이었던 3명이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 합격 통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신의 등급은 최종 합격자, 즉 등록을 마친 합격자의 최고, 최저, 평균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3명에 대한 점수는 최고 1.85, 최저 4.07, 평균 2.96이었지만 파란 글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레인지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합격하였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은 정량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체적인 입시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에이스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해당 표에서 최저의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점수의 학생의 고교 유형이 특목고인 경우를 표기한 것입니다. 먼저 공과대학의 입시 결과입니다. 신설되는 AI 모빌리티 공학과는 올해 10명을 선발합니다. 화학공학과와 첨단 신소재공학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의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에이스 전형의 경우에는 3배수의 인원이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경쟁률에서 단순히 1단계의 경쟁률만 보게 되면 서류평가 100%인 전형보다는 실질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간호대학입니다. 전자공학과와 수학과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미디어학과와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간호학과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지능형 반도체공학과는 2023학년도 에이스 전형에서 1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의학과와 약학과입니다. 의학과의 경우에는 최저가 4개 합 6, 약학과의 경우에는 4개 합 7로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각각 45.5%, 그리고 약학과의 경우에는 35.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스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고 지원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의학과와 약학과의 경우에는 고교 유형별 지원자의 비율이 다른 모집 단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의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일반고 지원자의 비율이 약 55% 정도였고 약학과의 경우에는 일반고 지원자의 비율이 약 70%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의학과의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약 45%, 약학과의 경우에는 약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보여드리는 점수에서 최고, 평균, 최저의 점수를 보실 때에는 이를 감안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영대학, 인문대학의 입시 결과입니다.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고 금융공학과의 경우에는 올해 에이스 전형에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비즈니스학과 역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문대학에서 문화콘텐츠학과는 경쟁률이 28.79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행정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씩 감소하였고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심리학과가 경쟁률이 15.09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다산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다산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에이스 전형보다 최종 등록자의 내신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다산인재 전형의 강점 역량이 자기주도성 항목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과 성취 그리고 활동의 노력 등을 더욱 심도 깊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산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공과대학입니다. 에이스 전형과 마찬가지로 최저의 회색 숫자는 최종 등록자 중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이 특목고인 경우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기계공학과, 첨단신소재공학과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AI 모빌리티 공학과의 경우에는 7명을 선발합니다. 반면 화학공학과는 다산인재 전형으로 올해 선발하지 않으며 산업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건축학과의 모집 인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과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정보통신대학의 경우에는 다산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사이버보안학과 또한 다산인재 전형으로는 올해 선발하지 않습니다. 미디어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도 올해는 다산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이비즈니스학과의 경우에는 다산인재 전형을 선발하지 않으며 금융공학과는 올해 다산인재 전형으로 2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과는 올해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SW 융합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SW 융합인재 전형의 경우 경쟁률은 에이스 전형의 소프트웨어 학과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참고로 SW 융합인재 전형은 에이스 전형보다는 자기주도성의 핵심 역량을 두므로 입시 결과에서처럼 지원자의 내신 분포가 넓게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의 경우 역시 ICT 분야의 기초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과 과학 등에 대한 자기주도성 등을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내신 분포가 다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분포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아주대학교를 입력하시고 아주대학교 대학명을 클릭하신 후에 나오는 표에서 전형평가 기준 탭에 학생부 종합전형 탭 그리고 7번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영역 평가 방법 및 2022학년도 전형 결과를 보시면 분포도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 전형과 전 학과에 대한 분포도를 업로드 시켜 놓았습니다. 이 분포도를 이해하시는 방법으로는 분포도에서 빨간 X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원자, 그리고 검정 동그라미는 최종 등록한 합격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논술우수자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아주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의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약 30%,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약 17%의 학생이 논술을 결시합니다. 반면에 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함 6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우에는 62% 정도의 학생이 결시하였으며 논술을 응시했던 학생들 중에서 41%의 학생만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계열의 논술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의 내신 점수보다는 논술 점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충원 배수는 많이 돌지 않는 편입니다. 표상에서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는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문제가 동일하였으며 회색인 전자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의 문제가 전년도에는 동일하였습니다. 의학과의 경우에는 수학논술과 생명과학 논술을 실시했고 각 50점씩 배점되어 100점 만점이었고 120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공학과와 생명과학과는 논술 전형에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영대학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인문계열의 문항 모두 동일 문항이었으며 기출문제는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22학년도 아주대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평가 단계입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서류평가에서 요소로 쓰이는 것들은 학업 역량과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의 5가지 항목입니다. 또한 서류평가를 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됩니다. 특히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며 공통문항인 1번과 2번을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영역들을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떤 부분에서 보는지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영역들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평가의 요소로 갖고 있는 5가지 항목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에이스 전형, 고른기의 1전형, 고른기의 2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학업 역량 28점, 목표의식 17점, 자기주도성 20점, 공동체의식 15점, 성실성 20점을 반영해서 오각형이 밸런스가 있는 오각형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다산인재 전형과 SW 융합인재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과 목표의식, 자기주도성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된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깊이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저희가 학업 역량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들은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한 교과 이수의 노력과 교과 성취도입니다. 또한 저희가 점수를 단순하게 점수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에 대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 수강자 수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이수자 수의 변화만으로도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는 무관하게 석차 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개설된 교과목들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열에 적합한 과목은 조금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관련한 행동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의식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목표의식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목표들이 있다면 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들이나 노력들을 보고 있으며 특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진로 탐색을 충분하게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교내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성취가 있었는지를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활동에 대한 노력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년 때 아주 극심한 코로나를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야 했다면 높은 자기주도성이 있다라고 확인되어집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 과정이 있었는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를 실천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예를 들어 반장이라든지 부반장, 회장의 활동들을 했다라면 리더십에 발현된 사례도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위를 했다라고 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대한 활동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활동 안에서 해당 직위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나눔과 배려, 변화, 성장의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 사례가 있었는지 리더십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평소 학교 생활에서 충실한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부터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실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출결 과정에서 무단 결석이나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지각 조퇴가 있지는 않았는지 학폭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저희가 성실성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자기소개서 마찬가지로 전문항을 성실하게 썼는지 유사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성실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혹 특정 교사의 1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성실성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은 모든 교사들이 학생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특정 교사 1인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방학에 임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평가자로서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보충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직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스텝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문항별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글감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작성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분석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그에 따라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떠한지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의 분석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과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분석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탐색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핵심 활동을 추출할 단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내가 이 학과 혹은 이 진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지 그것과 관련한 핵심 활동들은 어떤 것인지를 추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들을 먼저 나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를 구체화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해당하는 핵심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과 노력에 따른 성취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안이 작성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 번의 피드백을 거쳐야 하며 또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한번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아주대학교 간호학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들을 꼭 거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되면 내가 이 대학의 이 학과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십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에 나와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는지까지 탐색 과정을 거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겁니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나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논리적 사고, 학업 능력, 그리고 끈기, 사람에 대한 관심, 협력, 이타심, 체력, 갈등 관리, 책임감 등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핵심 역량이 있고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든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글감을 선택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작성했던 핵심 역량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연결되는 핵심 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나열을 했었던 핵심 역량과 제 학교생활 기록부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학업 능력, 그리고 끈기, 갈등 관리, 책임감이라고 저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핵심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글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열해 보시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업 능력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실험을 했던 것, DNA 추출 실험을 했던 것, 동아리 내에서 수학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탐구 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수학의 성적이 상승했던 것, 진로 활동에서 페니실린 합성 실험을 했던 것, 그리고 화투를 추가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나열을 했고, 갈등 관리에서는 학급 자치회장으로서 제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임감으로는 진로 탐색 활동 시에 제가 소그룹 부장 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개인 봉사로서 어르신 케어, 말벗, 시설 청소를 했던 것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나열하였던 활동들 중에서 내가 가장 진심을 담아서 했던 활동, 그리고 가장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활동,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했던 것,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했던 것들을 글감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기되었던 점이 제가 글감으로 선택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장을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문장들은 추상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과학실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상성을 가진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다양한 이런 단어이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성을 가진 것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저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과학 실험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생명과학 시간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에 흥미를 느껴서 진로 활동 시간에 페니실린 합성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구체성을 지닌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구체성을 지닌 문장은 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이 활동을 함께한 그룹의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이 얘기는 제 얘기이기도 하고 제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러분들만의 구체성을 가진 문장으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속한 그룹의 이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위주로 작성하셔야 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결과를 단순 나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서술로는 이 활동에 대한 동기나 과정, 그리고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내 역할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성을 가진 문장으로 다 바꾼 다음에 마지막 검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검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갈식으로 작성하기인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중학교 시절 뉴스를 통해 이어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으시죠. 자, 이걸 보시면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보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학생은 최신 건축 공학 기술로 완공된 이어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해양 건축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끌어올려 볼까요? 저는 해양 건축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뒤에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핵심을 글의 앞부분에 배치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기 전에 이 문장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먼저 먹고 평가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기술 문항들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거나 혹은 많이 지나치는 검토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내가 지원한 곳은 어느 곳인지, 또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의 이름과 학과를 실수로 쓰지 않으셔야 되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점수가 당장 깎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학생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타와 맞춤법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또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지원서인데 여러 번의 글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오타와 맞춤법은 여러 번 수정을 거치셔서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제출하는 서류는 지원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원서 작성 시에는 은어나 줄임말 그리고 부적절한 단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에서 어떤 줄임말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 알바를 하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알바, 아르바이트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밑에 야자가 금지되어 있었다. 야자, 야간 자율학습이죠. 이런 식으로 줄임말들을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평가자로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뭐뭐 했다라고 끝나는 자소서를 가끔 읽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 알바를 하였다. 어떠세요? 네. 이것은 지원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어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한된 글자 수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거나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활동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서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들의 저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을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이고 이 문항 공통 문항입니다. 저희가 이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학업 역량, 그리고 목표의식, 자기주도성입니다. 이 문항을 통해서 저희는 교과 수업이거나 혹은 수행평가거나 탐구활동이거나 독서활동을 했거나 그 활동들 중에서 학업이랑 연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해서 단순 참여가 아니라 이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또 꾸준하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번 문항에 단순하게 실적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적 중에 지속적이고 우수한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였다면 그 활동에 대한 계기나 역량, 역할, 그리고 수행 과정이나 나의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항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은 공동체 의식과 성실성입니다. 저희는 사실 특별한 소재가 아니라 학교 생활 중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변에 어떤 영향력들을 주었는지를 이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례 자체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번 문항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갈등 관리를 하거나 학생들이 싸웠을 때 중재를 하거나
혹은 아픈 친구를 치료하거나 이런 문항들을 이제 자주 쓰시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 문항에서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어떤 소재들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항 말고더라도 학생들이 고교 생활 중에서 내가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거든 상관없이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모두 유사도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표절을 하거나 대필, 남이 써주거나 또 허위 사실에 대한 기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자를 발표한 이유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변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서류를 대필하거나 표절을 한 사실들이 있다면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검증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쓰는 문장들이 남과 비슷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사도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다 똑같은 문장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3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불이익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경우에도 입학사정관들이 면밀하게 문장들을 검토해서 이러한 것들이 유사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표절을 한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단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와 차별금지 요소, 지원자 배경 정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뭔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공인어학 성적이나 해외 활동 실적, 교회 활동 실적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감점 혹은 전 영역에 대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기재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각 구분에 따라서 어떤 문장들이 기재금지 사항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가급적이면 나만 나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진로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다라는 데 굉장히 동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에 가끔 부모님이 등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처럼 부모님께서 땡땡 회계사무소에서 일하셔서 회계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는 부모님의 직업이 드러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평가입니다. 사실 면접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긴장하면 어떡하지? 떨면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관 두 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입학사정관으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역량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들을 모두 다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인당 10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특히 서류의 진실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80%,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20%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약학과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에이스 전형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되고, 의학과의 경우에는 제시문 활용 면접이 추가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입학사정관들이 가지는 의문점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활동이 진짜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활동이 정말 전체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학생 스스로의 활동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고교 생활에서 어떤 공부들을 착실하게 해왔을 텐데 그 공부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의 문제로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질문과 같은 질문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떤 교과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네요. 근데 그 실험의 원리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은 어떤 동아리를 하셨는데 그 동아리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은 어떤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성장한 점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라는 서류 진실성을 묻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문항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서류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의학과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면접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시문 면접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을 제시해서 가치관과 인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원자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판단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논리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학과에 대한 면접 문항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앞서서 입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었던 학생들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 확인 방법에서 메뉴 상단에 있는 수시 정시의 입시 결과를 클릭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의 입시 결과를 클릭하시면 3개년치의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실 입학사정관과의 특강을 통해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신청해 주셨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을 시에는 채팅창을 통해 질문 주시면 채팅창을 통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실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복적으로 나온 질문들을 대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라인드 평가 진짜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와 면접 평가 시에는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평가라는 것은 평가 과정에서 뭔가 평가장에 편견이 개입되거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즉 수업번호, 출신 고교, 성명 등에 대한 항목을 블라인드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평가자들이 평가 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캡처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정보는 모두 가번호 처리가 되고 고교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여러분들 또한 블라인드 평가를 위해서 교복을 착용하실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추천전형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제 아주대학교의 지원자들의 교차 지원 경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제는 사실 학생들이 문과다, 이과다 하는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교차 지원이 지원 자격 조건으로서 가능한가 묻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과목으로서 사회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 혹은 과학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인 고교추천전형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교추천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이 학년별 그리고 계열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교차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에 대한 세특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 안에 속해 있지만 학과의 이름과 같이 수학 관련 활동들을 우수하게 했다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 계열에 속하는 모집 단위를 지원할 때 만약에 사회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이 해당 학과의 기초 과목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거나 학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수시 내에서 지원자들의 교차 지원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 학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 30에서 35% 정도의 학생이 교차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 학과를 여러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본교의 각 전형에 대해서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 전형의 간호학과와 고교 추천 전형의 간호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고 에이스 전형의 소프트웨어학과와 논술 전형의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수시 6개의 카드를 아주대에 모두 쓰시고 싶으시면 고교 추천 전형, 에이스 전형, SW 융합인재 전형, 다산인재 전형, 논술 전형,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까지 하나씩 또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 여기서 자꾸 모집 단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집 단위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학과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 전형에서는 간호학과와 화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4번 질문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고교 추천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개 합이 4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사실 대학들의 교육부의 역할을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 50%의 학생이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두 개 합 4였을 때는 약 30% 정도 학생만이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두 개 합 5로 완화하였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에서 학년별, 계열별, 과목별 가중치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학년별, 계열별, 과목별 가중치를 폐지한 이유는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커지고 또 여러분들의 고교 과정에서 문이과의 계열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 한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의 경우에는 ABC에 어떤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과목을 30% 가중치를 둔다고 했을 때에는 한 과목의 성적만으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는 학생에 따라서 유불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되면서 학년에 따라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의 수도 학생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논술우수자 전형 지원 시에 교과 성적 반영 비율 20%는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반영되는 교과 성적 20%는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산출해서 반영을 합니다. 즉 등급이 산출되는 1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성적이 학년별, 과목별, 계열별 가중치가 없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교과 성적 계산기를 활용하시고 그 점수에서 20%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에 성적, 즉 내신 등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아까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 등급을 정량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즉 내신 등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과목의 등급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또 수강한 과목의 수강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평균과 표준 편차 원점수가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관련 과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도 역시 확인하여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8번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에 희망진로가 변경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아주대학교는 고등학생이라면 진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입학사정관들은 평가 시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로 희망 사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각 학년에 어떤 진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달려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는 합니다. 희망 진로와 관련해서 아주대학교의 평가 요소 중에 목표의식 부분이 관련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의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 진로의 일치가 아니라 해당 학년에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와 관련한 어떠한 탐색과 노력을 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9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수상 실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아주대학교는 올해부터 수상 실적을 미반영합니다. 특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학생들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옛날처럼 대회를 자주 열지 못한다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대는 기존에도 수상 실적을 참고 정도의 수준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올해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실적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수상 실적 관련 부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접 운영 방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8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개념이라든지 그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드시 분석하셔서 해당 어떤 문장이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학과의 경우에는 제시문 활용 면접이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문 활용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면접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면접으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11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에 가게 되면 서류평가 점수의 70%와 면접평가 점수의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사실 30%가 1차 서류 점수의 반영 비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 평가의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면접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1단계 합격 시에 서류가 2, 3배수로 올라왔던 학생이 최초 합격자, 즉 1배수로 합격하는 경우가 30에서 3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전형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기준으로 충원 합격률이 1.5 정도 되는데, 이는 결국 3배수, 즉 면접을 치르는 3배수의 학생들 중에 절반은 최초 합격 또 추가 합격이라는 어쨌든 합격 통보를 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면접이 매우 중요하고 또 영향력 역시 크기 때문에 1단계를 합격하셨으면 면접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네, 12번째 질문입니다. 신설학과 개설 취지와 모집 전형 어떤 것인지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마 모집 단위 신설학과에 대한 안내는 입학처장님께서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 올해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소재공학과가 이름을 바꾸어 첨단 신소재공학과로 개편됐고, AI 모빌리티 공학과와 지능형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설학과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어떤 변화의 혁신을 선도할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에이스 전형 및 다산인재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각 전형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하고 있는지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 전형으로 신설학과에 최초 합격을 한 학생들에게는 1년 동안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드리고 있고 4년 동안 기숙사 입사 보장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3번째 질문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지원자, 합격자들의 일반고, 특목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스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대학교 지원자들과 합격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80% 정도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의학과와 약학과의 경우에는 고교 유형별 지원자의 비율이 다른 모집 단위와는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의학과의 경우에는 일반고 지원자의 비율이 약 55% 정도이고 약학과의 경우에는 70% 정도입니다.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의학과의 경우 일반고가 약 45%, 약학과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1, 2학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질문들도 나왔네요. 2024학년도의 주요 변경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4학년도부터는 수상, 독서, 그리고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의 영재교육, 발명교육을 미반영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아주대학교는 2024학년도 서류평가의 요소를 기존의 5가지에서 3가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류 100%인 다산인재 전형을 폐지하고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역량을 평가하는 첨단 융합인재 전형을 실시합니다. 이 전형에서는 면접평가를 도입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고3 수험생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잘 달려와준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 남은 기간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시 6개의 카드를 어떻게 배분해서 쓸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일지를 꼭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로 접어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같은 반에 누군가는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면접에 떨어져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입시 일정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그 전형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라면 수능 공부 또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제 다음 순서로 아주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수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리허설을 통해서 먼저 들어봤는데 정말 수험생의 입장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강의들이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전쯤에 이 컨퍼런스에서 합격 수기를 발표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발표 끝나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전년도에 입학 전형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내년에 꼭 아주대에 가서 저 수기를 발표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모쪼록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에는 멋진 대학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실 입학사정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 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재학생 합격 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에이스 전형으로 입학한 심리학과 강태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 재학생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된 심리학과 22학번 강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투자된 만큼 좋은 내용과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목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기 초 모의고사를 처음 보고 수능으로는 대학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1학년 때부터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긴 했지만 학업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학년 때는 3.6등급을 받기도 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 학기마다 성적을 올려가며 3학년 때는 결국 1.5의 내신 성적을 달성했으며 졸업할 시점에 내신 등급의 경우 2.6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등급의 경우 내신이 산출되는 과목만 반영된 등급이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 중 하나는 하루 동안 과목당 공부할 시간이 아니라 공부할 양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시간을 정하게 된다면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순수하게 학업에 몰두하는 시간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을 정하여 실질적인 학업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년이 지나도 수학 과목에서 비교적 내신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수학 관련 사항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상 실적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상이 아니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난 다른 부분을 통해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중 비교과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 학과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가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에 기입될 만한 행동을 할 때 내용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학과를 정하지 않을 때보다 생활기록부 내에 전공 관련 내용이 더 많이 적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과 중심의 활동을 하자입니다. 즉, 지망 학과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독서, 동아리, 모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쓸만한 키워드는 충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면 한 활동 중에서 자신의 지원 학과와 자신이 한 활동의 연관성을 최대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비교과를 챙기기 위해 크게 이 세 가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활동, 두 번째는 전공 관련 활동, 세 번째는 전공 연계 발표입니다. 저는 저의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의 활동, 자율동아리, 그 이외에 교내에서 특별히 실행되는 활동들인 연합형 교육과정과 영재학급 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공 관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심리학자들 일하는 교내 동아리와 제가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인 심리학 학습 모임 등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공 연계 발표입니다. 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등 많은 과목과 교내 활동에서 전공 관련 보고서, 발표, 실험 등을 실행하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되고 이를 통해 전공 역량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비교과를 챙기기 위한 노력으로는 자율활동,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급 부회장 1년, 학생회 부장, 학생자치캠프 부장 등을 했었습니다.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율활동의 여러 내용들이 기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기본 봉사활동 시간만을 채웠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작은 심리학자들과 사회과학 탐방이라는 교내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둘 다 심리학과와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RCY에 가입하여 부족한 봉사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심리학과와 관련된 내용들인 예를 들어 키티 제노비스 사건에 대한 발표 및 보고서 제출, 심리학 이론 학습 모임 개설,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낙관 편향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발표 등을 통해서 심리학 관련 내용을 채웠습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총 53권의 독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진로 관련 독서가 총 38권이었습니다. 저는 진로 관련 독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과목들 혹은 동아리, 영재학급, 연합형 교육활동 등과 연계하여 발표하여 생활기록부 내용을 채워나갔기 때문에 진로 관련 독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소스를 찾는 것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키워드에 근거해서 써야 합니다. 만약 자소서의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이 자소서의 내용이 거짓말
혹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온 키워드를 뽑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 연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가끔 1번 문항을 보면 관련 없는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기보다는 전공 관련 이야기로 쭉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글자 수를 딱 맞게 쓰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글자 수에 연연하다 보면 질이 다소 떨어지는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초본이 3천자였습니다. 글자 수가 많더라도 설명하는 부분을 요약하고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하다 보면 처음부터 글자 수에 연연하더라도 연연할 때보다 자기소개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 후 글을 소리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말투가 어색한 부분이 어딘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의 핵심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왜 자신의 진로가 심리학과인지, 그리고 전공과 관련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이란 비효과에 근거하여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언급했고, 주기적인 심리학 토론, 2학년 때 사회과제 연구, 3학년 때 영어 시간에 진행한 심리학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했었습니다. 이번 문항에서의 핵심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배운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란 비교과에 나타난 활동이라고 이해하였으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은 타인과 공동체에 도움이 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저는 타인 혹은 공동체와 생활할 때 있었던 마찰,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문항을 작성했습니다. 배운 점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뭘 느끼고 배웠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학년 때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를 하며 경험하였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을 제시한 후 이를 통해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의 핵심은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비교과와 자기소개서에 나온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질문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면접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지만 자신이 모르는 개념은 꼭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개념이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대한 언급이 생기부에 들어가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접을 보기 전 해당 내용을 필기해가며 공부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이외에도 가능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 리더십,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학업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 삶의 모토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질문을 만들었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외우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사용하여 질문과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적고 외운 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었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질문은 총 52개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았던 면접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제가 설명해 드릴 질문은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제가 왜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결국에 왜 이 학교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질문에 대한 연습을 하신 후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면접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자기소개서 작성도 열심히 하시고 면접 역시 열심히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현 학생의 합격수기 잘 들었습니다. 심리학과는 아주대학교 인기학과 중 하나므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심리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에이스 전형으로 입학한 생명과학과 박소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공계열 합격수기 발표를 맡은 생명과학과 박소영입니다.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입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순서입니다. 학생부 중에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성적은 아주 높은 편도 아주 낮은 편도 아니었는데요. 최종 평균이 2.6 정도 되는 성적이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2학년 때에는 성적이 급격하게 3점대로 하락하기도 하여서 저는 이때 내신은 포기하고 정시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도 하였습니다. 제 성적 평균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 이공계 과목의 주축인 과학과 수학이고 평균을 상승시켜주던 과목이 국어와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 과목 세 특에서는 해당 과목의 성적과는 별개로 적극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에서는 생명과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학의 도구로서의 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학 성적은 등급은 같더라도 등수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러한 노력 끝에 3학년 미적분에서는 등수가 많이 오른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는 매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세 특에 수업 시 나태한 모습이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라는 구절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제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과학탐구 과목인 물리학에서는 현미경의 원리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화학 과목에서는 심화 과목으로 화학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DNA의 분자구조 분석을 하는 등 각 과목마다 생명과학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반장이나 부반장 같이 학급 임원을 맡은 적은 없는데요. 제가 리더 역할을 맡았던 것은 자율동아리 기장을 맡았던 것과 정규 동아리에서 기장을 맡았던 것, 그리고 조별 활동에서 조장을 맡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흔히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임원을 맡거나 학생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동아리 기장을 맡거나 혹은 아예 이런 직책을 맡지 않고서도 조별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언제나 리더를 맡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리더를 맡지는 못하더라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으로는 1, 2학년 때에는 외부에서 환경 관련 봉사활동을 하였고 코로나와 학업으로 인해 외부 봉사활동이 어려운 3학년 때에는 교내 청소를 통해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학년 때부터 교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이때에 느낀 점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습니다. 저는 동아리는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 실험을 진행하거나 동아리원들과 함께 선정한 과학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 활동도 하였습니다. 제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탐구는 자율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1학년 때에는 GMO와 인공장기에 대한 탐구를, 2학년 때에는 마늘과 생강의 항균력 탐구를 하였습니다. 3학년 때에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와 백신 접종이 막 시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백신 접종 방식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제 자율동아리 주제들이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며 이 활동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 돌아보았을 때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주제를 잡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활동을 하나의 진로를 간절히 바라고 진행한 것이라면 통일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은 한 학기에 적어도 10권의 책을 읽으려 노력했는데요.
이 중에서 과학 관련 도서를 5권, 그 외의 도서를 5권 정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진로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얻게 된 궁금증에 대한 탐구는 해당 교과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분야로의 진학을 중학교 때부터 꿈꿔왔는데요. 그래서 생활교육부가 대체로 생명과학 계열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면역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화학 시간에는 티타늄과 같이 체내 인공물에 사용되는 원소를 조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문이나 미술, 사회, 실용경제와 같이 진로와 연관성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에서는 생명과학과 연관지으려 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부에 기록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목도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듣는 여러분들도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했는데요. 특히 2학년으로 진학하며 과학 탐구 과목을 고를 때 인원수도 적고 성적을 잘 얻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는 물리학을 선택할지 말지 무수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물리를 택하지 않는 것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대학 진학 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물리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물리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50명 중에서 간신히 25등 정도의 성적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이 종합 전형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과목이 인원이 적어서 수강하기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나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사정관님들과 교수님들께 드리는 학생부에 대한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하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되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준을 세우고 각 문항에 맞춰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소재를 가장 먼저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도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나로 묶어내려간 작업을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하나를 택해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작성한 초안은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과학적 사실이 틀린 건 없는지, 내용은 괜찮은지 확인을 부탁드렸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다시 수정해 나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들 자기소개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여 여름방학 때부터 많이 작성을 시작하였는데 저는 2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내놓을 소재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동안 자기소개서를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재를 정리하고 가장 본인을 잘 보여주는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1번 문항은 1학년 과학 탐구 내용과 2학년 동아리 시간의 탐구 내용을 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학년 때 리소좀 축적 질환에 대해 탐구한 것에서 여러 병만에서 배운 지식을 하나로 융합하는 능력에 대해 언급하였고 2학년 자율동아리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항균력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것이라 생활 속 요구에 응답하는 과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언급하였습니다. 전 이번 문항을 배려와 나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고 이해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율동아리 활동 과정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조원 전체가 잘못했던 점 그리고 이를 보완한 방법 순으로 작성하면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 그리고 제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했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생기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에 앞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정독하면서 예상 질문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때 교과 발표 시간에 사용한 자료, 주요 탐구 보고서도 전부 정독하면서 이 발표와 보고서에 사용한 개념은 한 줄 소개가 가능할 정도로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암기하기보다는 각 답변의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즉석에서 엮어서 자연스럽게 말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과의 모의 면접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요.
저희 모의 면접을 봐주셨던 선생님께서는 국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생각했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제가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모의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면 서로 다른 진로를 가진 친구들끼리 질문을 주고받으며 면접 준비를 돕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보면 활동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과 특정 용어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면접 준비를 할 때 필요가 없어 보일지라도 자기소개,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시킬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시간이 주어질지는 면접을 보는 순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꼼꼼하게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발표가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의 후배가 될 예비 아주인들에게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박소영 학생 감사합니다. 마지막 학생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처음 신입생을 선발한 학과죠.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에이스 전형으로 약학과에 입학한 조정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주대학교 입학 전형 컨퍼런스에서 재학생 합격 수기 발표를 맡은 약학과 22학번 조정우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을 통해 아주대학교 약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스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지만 약학과에는 예외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의 내신 성적은 1.9등급대였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는 내신이 2.5 정도로 나오기도 하였고 과학이 5등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첫째, 학업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요 과목 외의 과목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주요 과목의 경우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의 적절한 학습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은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활동이나 독서 활동 혹은 글쓰기 활동 등을 통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으니 수업에서 진행하는 사소한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세특에 긍정적인 언급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공부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 시험과 수능의 출제 방식이 비슷하여 비교적 수능만을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으나 학교의 시험과 수능의 출제 유형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시더라도 수능 공부 역시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 교과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내의 많은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1학년 때와 2학년 때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맡으며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였고,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학급 회장 혹은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과목별 부장이나 무둠장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으니 교내 활동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언어 능력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토론 대회나 독서 프로그램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과 활동과 문과 활동을 구분짓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 공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겠죠. 이어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좋지만 진로와 관련이 없는 동아리라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약학과와 관련된 화학실험 동아리와 생명과학 탐구반 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야구부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의 경우 한 가지의 봉사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 학기 방학 때마다 영어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서활동의 경우 저는 한 학기에 10권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때 수학, 과학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하여 기록함으로써 자신에게 의미 있는 책을 깊이 읽는 독서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참여하였던 교내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1에서 2학년 때는 명확한 진로 목표가 없었으나 3학년 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풍부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 활동들을 할 때 흔하지 않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간혁신 사업, 연구단지 견학활동 등 이러한 특이한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만의 특색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부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을 연계하라는 것입니다. 비교과 활동이나 세특을 넘나들며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비슷한 활동들을 연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1에서 3학년에 거쳐서 신소재라는 큰 주제 안에서 관계 있는 활동들을 연결시켜 왔던 제 학생부의 한 대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활동을 통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연결지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기소개서들을 작성하다 보니 어휘 선택과 글의 전개가 점차 발전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문장을 너무 길지 않도록 자르는 것, 전공과 관련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적는 것, 문단을 구별하고 필요 없는 문장을 지우는 것, 맞춤법을 무엇보다 잘 지키는 것 등이 제가 여러 장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들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활동 내용의 선택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깊이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나 친구,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맞춤법 검사기로 검사도 해보며 정말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 자신도 만족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번 자기소개서를 반복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2분의 면접관님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약 10분간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요 질문으로는 약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약학과에 지원한 후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자소서와 학생부의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특이한 활동, 특색 있는 활동이었던 공간혁신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부에 있는 약학 내용을 깊게 공부하였고 지원 동기와 학과, 학교에 대해 주사한 것을 서로 엮어 답변을 준비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예측해보며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대비한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면접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면접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기록부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절을 지키며 면접에 성실히 임하고 학과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를 바탕으로 기억에 남는 면접자가 된다면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약학과의 경우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힘든 점도 많을 것이라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해 주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 준 조정우 학생 감사합니다. 새 학생의 합격 수기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합격 수기는 아주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했던 학생들의 노력이 담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대학교에 합격한 여러 사례 중 한 부분들이므로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생 합격 수기를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목표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2022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